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후보님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 이건 일종의 방패막을 이 3년 안에 일어날 일이 오늘 영상의 부동산이 급상승하는 일이 근데 이걸 과연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도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3프로TV에 나오셔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조기 대선과 그리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이재명 후보님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일단은 지금 이재명 후보님의 부동산 이해도에 대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 사람들은 서울로 뭉친다. 그리고 서울은 뉴욕으로 뭉친다. 그러니까 확실히 입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걸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오르는 부동산을 내가 막을 수 없다. 떨어지는 부동산을 내가 올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종의 방패막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발언으로 들렸어요. 세상에 돈이 많고 쏠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돈을 가지고 비싼 부동산을 사는 것.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가구 1주택은 징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건 이진우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전세를 공급하는 주체는 정부 아니면은 다주택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주택자는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주택자인 게 결코 좋은 포지션은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요 입지에 상급지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계속 올려받았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역전세를 받더라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역대 정권에서는 세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부동산 세율을 더 올려버리고 세금을 더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 세율을 훨씬 풀어줘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고 금융정책까지 완화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책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재명 후보님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손대면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과거에 이제 이 전 정권과 붙을 때에는 이제 국토보유세,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뭔가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걸 했다가 괜히 비난만 받고 표만 떨어져 나갔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접 지금 내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라고 하는데 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것들을 또 거둬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는 거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공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 위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들을 보면은 역세권에는 오히려 민영 아파트들이 그리고 역세권이 아닌 외곽 지역에 임대 아파트들이 있다. 그리고 공공주택들이 지어져 있다. 그 땅을 역세권 주변으로 초장기 임대를 만들고 외곽으로 민영을 공급한다면은 이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부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었죠.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의 땅이고 그 건물에 대해서만 주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이 시범 아파트 고생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땅을 사는 건데 땅은 국가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노후되고 있는 건물만 가져라. 그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땅을 가져가는 내가 직접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은 지금도 되고 있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부동산 이해도다.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등락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요약해보자면은 정책으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오늘 주제 여대입니다.
야소입니다. 이 정치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오늘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단기적으로 저는 3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3년 안에 일어날 일이 오늘 영상에 다 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대 야소에 대한 뜻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맞이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여대 야소란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대 야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3권 가운데 3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사법권을 제외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여당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정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대 야소가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정책이 아주 잘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입법권과 행정권이 같이 발동이 되면은 아주 속도감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여대 야소가 만약에 강하게 되면은 이제 3권 분립하에 공화국일 경우에 청와대가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를 말하는 거죠. 국회의 입법부의 협조를 받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정책 추진에 엄청난 탄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강점입니다. 근데 이때 사법부가 지금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보면은. 그 사법부가 균형과 견제를 기반으로 해서 사법 적극주의를 만약에 채택한다면은 여대 야소가 강한 정부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입법부랑 그다음에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반대다 이러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통령이 공화당이라면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3권 분립을 매우 중시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같은 당이지만 행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해서 견제를 엄청 많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 간격으로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중간 선거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은 여대 야소가 아니라 여소야대의 구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제 대통령직과 상원, 하원 다수당 모두 차지하는 그 경우를 트리펙타, 즉 직역하면은 삼중주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권 분립이 깨져나가는 여대 야소의 상황을 굉장히 견제한다. 넥스트홈님 극존칭 안 해도 될 듯 하다고 하지만 제가 사실은 한낱 유튜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낼래.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길이야 라고 하면은 입법부에서 빨리 법안을 진행시킬 수 있고 근데 자칫 잘못해서 이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순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4년이죠. 그래서 이제 여소야대 전국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해요. 만약에 여당과 정부가 정치를 못하고 총선이 중간에 만약에 걸리면 뒤집히는 거죠. 20대, 22대 총선이 그 모양이었어요. 계속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역대 이제 여대 야소 정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2004년 노무현 정권일 때가 이제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대 야소였습니다. 제5공화국 이전 다 그냥 제껴주세요. 거기는 뭐 사실은 억압이었으니까. 여당 의원 대부분이 근데 초선이었어요. 그러니까 152석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8석이 초선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한다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탈당러시가 일어났고 그 당시에 부동산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2004년의 부동산 모습이었어요. 지금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냈던 정책이 통과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빨리 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부동산이 급상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무현 정권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올리자고 했냐? 아니잖아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은 어떤 규제책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노무현 정권은 그때 규제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냐를 이해하셔야 돼요. 김대중 정권일 때부터 부동산 완화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계속 부동산 사세요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승 압력을 막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은 규제책으로 누르려 했으나 이게 시장을 내가 정책을 누른다고 해서 되지 않는구나 라고 보여줬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좋은
좋은 입법부의 모습은 아니죠. 사실 거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당과 야당이 이 정책은 좋다, 이 정책은 나쁘다, 너가 원하는 정책 하나 해줄 테니까 나는 이 정책을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좀 줄다리기를 하는 거면 그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부동산이 더 안정적으로 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첫 번째 여대 야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여대 야소였어요. 300석 중에 153석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국회의원의 친박연대라고 하죠. 친박연대가 꽉 모여가지고 무소속 의원들이랑 합쳐서 170석을 넘겼거든요. 300석 중에. 170석이 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개헌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국회가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때문에 비판이 굉장히 거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 친박계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친박연대가 오히려 야당처럼 행동하는 바람에 정권을 잡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에 있는 진보 진영으로부터 표받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오히려 부동산 안정기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인데 이때 이기 신도시가 거의 완성이 됐을 때였거든요. 여기에서 국제 위기가 금융 버블, 뭐 카드 사태, 유럽 경제 위기까지 그것도 같이 타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기 신도시가 완성되면서 공급도 많아지기도 했어.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명박 전 정권의 보금자리 주택이었습니다. 전세 물량을 미친 듯이 뿌렸. 근데 이걸 과연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인이었어요. 이명박 전 정권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가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 또 완화시켰다가 풀었다가 규제했다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하면 170이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이 대부분 다 보수 진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속도감 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친박연대 반대표를 맞이하게 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떨어졌던 게 오히려 전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쭉 거품이 빠지는 시기였죠. 이 시장이 오히려 지금의 시장과 매우 유사하다. 이 언덕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까지 거품이 빠지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저는 2023년 1월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구간에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진짜 서울 부동산 끝났어. 이제 그냥 전세 살면 돼. 였어요.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이 그래서 전세가는 치솟고 매매가는 떨어지면서 2016년에 전세가율 75%를 달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질 때까지가 가장 길었던 여대 야소의 전국이었거든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려 부동산 안정기였다. 제 생각과 함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후보님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자리를 잡을 경우에 입법부랑 행정부는 박자를 맞출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기간이 2028년까지면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28년 4월이 총선입니다. 일단 무조건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 니우님께서 후보님 저도 인사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진짜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좀 들을만 하세요? 감사할 따름이에요. 계속 들어주셔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돈보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오붓하게 해요. 감사해요. 우리끼리 오붓하게 합시다.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아.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제가 2024년 12월 3일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블로그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너 하루 부동산 나간다는데 그거 맞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들이랑 나가는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야. 내가 진짜 이걸 왜 거짓말 해야 되지?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나가시고 계약하시는 분들과 사진을 찍고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잘 보이는지 점검하면서 좋아요 점검도 같이 해봅시다. 100개는 됐겠지. 50개밖에 안 됐네요. 이것은 이제 2024년 12월 3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엄이었죠. 그래서 한국 부동산 상황 정리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만약 2027년까지 임기를 가져가지 못한다면을 바로 그냥 운으로 띄웠어요. 아마 이제 야당에서 맡고 있는 탓이다. 그래서 계엄중의 법안을 해제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아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 2024년 12월 3월에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물량 부족하고요. 조정이 들어갔고 다시 좀 올라갔죠. 전세 기준 상승했죠. 실제로 전월세 부족 현상이 이어졌죠. 이때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두려워했었냐면은
월세 지금 전환하고 있어서 전세가 안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전세가 올랐죠. 다 해보겠습니다. 내수시장은 지금과 똑같이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통화량 부족하지 않지만 과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는 건 돈이 돌고 않는다는 것이다. 이걸 같이 지금 아마 다음 정부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은 아마 통화량 증가가 부담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돈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대출을 쉽게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2024년 12월 3일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을 썼는데 그 블로그에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적었었는데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기회고요. 현금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됐고요.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힘들 거고 그 주택을 지킬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025년 대선 시 예측 가능한 미래, 이때는 제가 대선을 할지 몰랐지만 사실 탄핵에 대해서 뭐 예측할 수 있었다면 제가 신이겠죠. 하지만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엄이 함부로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을 강하게 흔들 수 없다. 그 당시는 제가 기본주택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프로TV에 나오셔가지고 그건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직은 사실 못 믿겠습니다. 만약에 이명박 전 정권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안정세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공약이 3, 4년 이후에나 실현될 수 있다. 왜냐면 사실 공급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이거 언제 만들어요? 결론적으로 2026년까지 공급이 부족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수원천은 다시 부동산, 결국엔 통화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처음 딱 자리에 오자마자 무조건 아마 가장 먼저 할 말은 여러분 경제입니다라고 먼저 얘기할 거예요. 경기 부양책이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나뉘어요. 재정정책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자리 창출, 도로도 뚫죠, 학교도 세우죠, 그다음에 뭐 신도시도 건설하죠, 총 세금도 면제시키죠, 뭐 이런 것들이 재정정책입니다.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돈이 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먼저 풀 수 있는 것,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을 먼저 할 것이고, 두 번째가 금융정책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찍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은행으로 보내서 그걸 대출로만 뿌리는 겁니다. 그걸 채권으로 바꾸고 하게 해서 양적 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가장 큰 게 금리 인하. 그래서 금리는 상승되기보다 인하될 가능성이 많고 여기에 대출을 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대출을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동성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가 지방 부동산 규제와 금융 규제 일시적 완화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 상품권 발행하는 거. 지방 부동산 규제와 금융 규제 일시적 완화, 건설 경기 완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지방 부동산 얘기를 먼저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권에게 부동산이란 어떤 의미냐면은 골칫거리이다. 왜 골칫거리냐면은 2026년 6월, 그러니까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예요. 여기서 표를 어떻게 가져가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28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때까지도 내수 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국회의원 선거 때 여소야대로 바뀔 가능성이 많겠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준비를 철저하게 할 거고,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웬만하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빨리 풀어서 지방 부동산 경기를 완화시킬 것이다. 투자자들은 그곳으로 몰릴 것인가? 이거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거 혼자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 계속 코칭 때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뭐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 부동산 먼저 건드릴 것이고 지금 가격은 괜찮다. 경제 살리기에 이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는 정부가 건드렸다고 쳐. 좀 세금 완화시켜 줄 테니까 제발 좀 지어라고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시공사 입장에서 마진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사줍니까? 하면은 이제 부동산 세금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다. 지방에만 일시적으로. 그것이 누구다? 투자자다. 투자자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가 유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두목님 감사합니다. 센스 있는데? 두목님 어디 파세요? 어디 두목이세요? 죄송합니다. 지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단 경제를 살리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이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나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다. 다섯 번째는 지방선거는 유리해지겠구나. 여러분, 저 돈 벌어. 지방 살렸습니다. 표 좀 주세요. 아, 그래? 너가 우리 돈 벌게 했구나. 우리 지방 경제 살렸구나. 하지만 지방선거는 유리해지지만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오르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지금 유동성 풀었는데, 대출 완화시켰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왠지 서울로 집어넣을 것 같은데, 이 자산을 그 유동성이 수도권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라. 대출 규제, 수도권에만 DSR 더 강하게, DTI 더 강하게,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이거든요. 2,600만 명이 삽니다. 25년 3월 기준으로. 서울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요. 제발 수도권 좀 봐달라. 너희 정책 때문에 지방까지 간 건 알겠는데 아니 우리가 살 데가 없다고. 왜 없어? 경기도로 나가. 경기도 지금 싸. 왜 나가래? 내가 나가기 싫다는데 왜 나가래? 아니 전세 좀 공급 좀 더 해줘요. 기본주택은 아니더라도 역세권 근처에 청년 장기간 임대, 초장기 임대를 짓겠다며. 서울 사람들이 살 곳이 없다. 여기 2,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 알겠다. 더 지을게. 나 빨리 지어볼게. 돈 더 풀어. 돈이 또 풀립니다 여러분. 청년주택 역세권에 더 지어보십시오. 그거 다 세금입니다. 세금을 건드린 겁니다. 28년 총선이 시작된다. 27년까지 지금 공급은 바닥인데 나는 내수 경기도 살리고 싶었는데 2028년 총선은 다가왔고 3년간 공급은 없었어요. 폭등을 막지 못한 돈보라 정부의 탓인가? 나는 내 탓을 듣고 싶지 않아. 내 정권에서는 내 5년 임기간은 여기 막았다고 얘기할 거야. 열심히 막을 겁니다. 결론, 대출 금리, 통화량, 유동성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결국 떨어집니다. 여러분 대출 금리를 확인하세요.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돈을 벌어야 되고 주담대가 풀렸죠. 다시 여러분 풀렸습니다. 통화량과 유동성이 또 증가할 겁니다. 전년 대비 M2 증가율이 7.4%면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유동성이에요. M2의 이제 유동성인데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계속 풀립니다. 계속 돈 늘어납니다. 요 전년 대비 증감률이 7.4% 이상일 때는 웬만하면 항상 올랐어요. 근데 이 통화량 늘어나는 거 잘 보십시오. 근데 제발 M2만 보라고 해서 M2만 보지 마세요.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통화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 통화량이 어디로 유입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규제는 강력해질 겁니다. 적어도 3년간은 그렇습니다. 내 정부 때 올랐다는 이야기 안 들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과거의 선례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 노무현 전 정권과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풀어놓은 정책 탓에 오름폭을 막은 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자 하는 게 정부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만큼만 좀 올라주면 안 되겠니? 그걸 잘했던 게 이명박 정권이었고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전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풀어놓고 막고 했던 그 정책을 막느라 끝났어요. 임대차 3법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갔으면 안 됐지. 그러니까 제발 무기한 연장,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거 좀 하지 좀 마요. 그럼 집값이 더 올라가지. 여기 들어오신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2025년 무엇을 막아야 하나? 이재명 정권의 숙제, 임차인과 임대인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서울에 살아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들은. 정부에서 공급이 안 되면 제발 다주택자들한테 하세요. 임차인들은 결국 서울에 살아야 됩니다. 멀리 가도록 유도하지 마세요. 저쪽에 안산 인천 쪽 오이도에서부터 북쪽에선 진접 쭉 들어오고 있는 4호선을 또 타보세요. 아침에 8시 반에 일산 3호선 쭉 타고 경북궁을 지나서 고터로 향하는 3호선을 또 타보세요. 그리고 저녁 7시 퇴근 시간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시민들은 매일 거기 서 있거든요. 근데 왜 나가라고 해요? 경기도로. 환경 좋으니까? 택지 넓고 집값 싸니까 거기 가서 살라고?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왜 나가요? 제발 세금으로 막지 마세요. 전세 사는 사람들 경기도로 내쫓지 마시고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투자자들끼리 그냥 싸우게 하세요. 그들끼리 막 투자에 미쳐가지고 나는 부자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투자하게 만드세요. 그들의 욕망으로 스스로 지치게 만드세요. 그냥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택자입니다. 많은 의료인들한테 제발 다주택자 하지 말고 1주택 포지션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집값은 지금 싸다고 말씀드렸어요. 세금으로 두들겨 맞지 마시고 좋은 입지에 1주택자로 그냥 가시는 게 지금 맞다. 항상 다주택자로 성공하지 않았다. 저는 부동산과 연관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됐나요? 진심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큰 실패를 하지 않더라 좀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분양권 거래 후에 현재 재산이 약 2억 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28살이야 남자야 직장인이야 2.6억 혼자 모았대. 세전 8천이래. 기숙사 살면서 갭 투자인데 철산 부지를 내면 그렇죠. 지금은 철산은 안 돼요.